어느 날 식당에서 잠시 쉬던 중 동료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어 식당 일을 그만두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전이 한 개에 1억 원 가까운 가치를 가진다니 그 말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12년 전 큰아들 도윤이가 제 생일에 선물로 스마트폰에 넣어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요. 나중에 더 좋은 걸 사드릴 거예요. 뭔데 그래?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엄청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땐 무슨 말인지 몰라 웃어넘겼지만 오늘 들은 비트코인 이야기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남긴 것이 비트코인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함께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도윤이가 남긴 전자지갑을 찾고 손을 떨며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트코인 20개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있어요. 여기 비트코인 20개가 있어요. 20개라고? 한 개에 1억이라며? 여보, 이게 진짜야? 그 순간 저는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도윤이가 떠났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도윤이는 우리를 떠난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 걸 남겼잖아. 그렇게 시작된 도윤이의 선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출과 노동에 지쳐있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건으로 우리를 시험할까요?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도윤이가 남긴 선물은 우리의 노후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저는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파트 대출을 갚아가며 두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우리 큰아들 도윤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니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를 돕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죠.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은 제가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외 자리가 생겼고 주말에는 카페에서도 일하기로 했어요. 아니, 도윤아. 내가 그렇게 하면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래? 힘들면 엄마가 더 노력해 볼게.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이제는 조금은 덜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도윤이가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남편도 도윤이를 보며 감탄했죠. 이 녀석. 참 기특하다.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그러게요. 도윤이 덕분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아들 지혁이는 도윤과는 좀 달랐습니다. 지혁이는 어릴 적부터 고집이 강했고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크면서도 그런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유난히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혁이가 거실에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얘기 좀 할게요. 그래, 무슨 얘기인데? 표정이 왜 그래? 솔직히 형이랑 너무 차별받는 것 같아요. 형은 뭐든 혼자 한다고 칭찬받고 전 뭐든 잘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지혜어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아빠가 널 언제 차별했니? 형은 형이고 저는 저잖아요. 형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는데 전 왜 아무것도 못하게 막으세요? 친구들 보면 다 어학연수 갔다 오고 좋은 기회도 얻는데 전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혁이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지여가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는 알잖니. 엄마랑 아빠가 널 위해 못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형은 그냥 알아서 잘하니까 돈이 남았잖아요. 형이 하던 걸 저한테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알아서 한다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야. 형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안 형편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요. 다른 부모들은 대출받아서라도 자식들한테 기회를 주던데 왜 우리 집은 그런 게 안 되냐고요? 지역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저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지역의 요구를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네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줬으니 작은 애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얘도 어리니까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렇긴 한데 대출까지 받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래도 지혁이가 지금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힘들어도 우리 둘이 조금 더 고생하면 될 일이지. 결국 우리는 대출을 받아 지역이를 외국으로 1년간 어학연수를 보냈습니다. 부모로서 무언가를 해줬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 결정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로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야근 때문에 늦는다 했고 작은 아들 지혁이는 해외 어학연수 중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큰아들 도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환한 미소와 함께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는 제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가게에서 사왔어요. 초코 좋아하시잖아요. 어머, 도윤아, 내가 이걸 언제 준비했니? 엄마는 그냥 오늘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엄마 생일인데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죠. 그리고 케이크만 가져온 게 아니라 선물도 준비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가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다름 아닌 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엄마, 여기 보세요. 이게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스마트폰? 아니, 이게 뭐야? 엄마가 뭘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상화폐라는 건데 제가 엄마 스마트폰에 넣어드렸어요. 요즘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걸로 엄청 좋은 걸 살 수 있을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무언가를 선물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가상화폐, 그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진짜 돈이라도 되는 거니? 엄마는 이런 건 하나도 모르겠네. 엄마, 지금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치가 커질 거예요. 제가 엄마 생일 선물로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제가 약속할게요. 나중에 이걸로 정말 좋은 걸 사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도윤이가 말할 때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진지하고 따뜻했는지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도 믿어야지. 엄마는 잘 모르지만 내가 주는 거니까 고맙다. 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과 함께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던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도윤의 선물을 그저 별난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물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해 여름은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가 친구들과 여름 휴가를 떠났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라는 말이 참 잔인하게 들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없는 세상이라니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 한 끼를 먹는 일조차 버겁고 잠을 자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눈앞에 도윤이가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 빈자리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슬픔 속에서 묵묵히 견디고 있었지만 저와는 달랐어요. 이를 핑계 삼아 밖으로 나가며 마음을 다잡으려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울다 지쳐 잠들고는 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먹어야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 해요? 도윤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뭘 더 해야 하죠? 우리한테는 아직 지혁이가 있잖아. 도윤이가 떠났어도 지혁이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야지. 남편의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도윤이와 함께했던 날들이 자꾸 떠올랐고 그럴수록 눈물만 쏟아졌어요. 결국 저는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 사이 작은 아들 지혁이는 점점 더 불만이 쌓이는 눈치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표정에서 서운함과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혁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좀 보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지혁아, 엄마가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노력하고 있다니요? 형이 돌아가신 거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형 생각만 하고 저한텐 신경도 안 쓰세요? 지혁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가 너한테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힘이 없어서요? 엄마가 저까지 외면하면 저는 뭐가 돼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형만 아들이에요? 지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슬프다고 해도 남아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혁이도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지혁이는 내가 형만 생각한다고 느낀 것 같아. 이제는 지혁이를 좀 더 신경 써줘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지혁이가 힘들었겠지. 그런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더 다가가기 어려웠나 봐. 이제라도 노력해야겠어요.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도윤이를 잃은 슬픔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정신을 붙잡아야겠다고요. 지혁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지혁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지혁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지혁이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지혁이 이제 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지혁을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남긴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가족에게 그 무게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이제 지혁뿐이었으니까요. 지혁이가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와 남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도윤이를 떠나보낸 이후 집안에 큰 웃음이 드물었는데 오랜만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우리 지혁이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으니 우리도 좀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그러게요. 지혁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에요. 남편과 저는 지혁이가 사회생활을 잘 시작했다는 소식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혁이도 일에 적응하고 차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몇 년 후 지혁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희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결혼은 큰일이고 부모로서 도와줄 일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상해 끝에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지역도 대기업에서 몇 년간 돈을 모았을 테니 서로 조금씩 아껴서 시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5천만 원은 우리 형편에서 모아놓았던 노후 자금 중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지역은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신혼을 그런 초라한 시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안 돼요. 초라하다니 5천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모은 돈도 있을 테고 계획적으로 쓰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처럼 제대로 된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대출받아서라도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는데 저만 이렇게 하면 창피하잖아요. 지혁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우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돕고 있는 거야. 최선이요? 그게 부모로서 최선이에요.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무능하세요? 이럴 거면 저를 왜 낳으셨어요? 지역의 말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참고 있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며 준비했는지 모르는구나. 하지만 부모도 너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단다. 그럼 다른 부모들은 다 대출받아서라도 해주던데 왜 우리 집만 이래요? 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과 저는 결국 지역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아놓은 돈 전부를 결혼 자금으로 쓰고 집도 외곽으로 옮겨서 마련한 2억 원을 지역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결혼시키며 우리 마음 한구석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지역에게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생일날 용기를 내어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지역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가웠습니다. 왜 갑자기 오셨어요? 오늘 내 생일이잖니. 내 얼굴 한번 보려고 왔어. 너희가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냥 다음에 오세요. 지여가.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얼굴 한번 보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 집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다.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우리 집에 아무도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도 솔직히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집 앞에서 허탈하게 서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도윤이가 사라진 두려움에 지혁이를 너무 원하는 대로 키워준 것이 잘못이었을까?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겠지. 지혁이도 이제 우리 마음에서 지워야 하는 걸까? 그런 결정을 정말 해야 하는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모의 마음이란 쉽게 비워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지혁이와는 남남처럼 연락도 없이 몇 년을 지냈어요. 그러다 지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혜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초췌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사업이 망했어요. 자체를 썼는데 이걸 못 갚으면 진짜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 내가 대기업 다니면서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냐? 대체 무슨 일이야? 저 회사 그만뒀어요. 혜진이랑 같이 사업 시작하려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지경이 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던 아들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혜진이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사채업체에서 저희를 괴롭히고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애원에도 남편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여가. 혜진아.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지금 남은 건 이 빌라 하나뿐이야. 우리가 대체 뭘 해줄 수 있겠니? 아빠, 저희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대로 끝이라고요. 부모님이 저희를 그냥 외면하실 거예요. 그만해라. 지여가. 부모가 자식을 외면한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도 더는 어떻게 할 여유가 없다는 걸 알아줘야 한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지역의 부탁을 두고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역의 절박한 모습을 떠올리며 계속 고민했어요. 여보, 그래도 지혁이가 진짜 잘못되면 어떡해? 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두려워. 그렇게 대출까지 받아 도와줬던 결과가 지금 이 상황 아냐? 우리가 또 도와주면 지혁이는 절대 이 상황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도윤이도 그렇게 떠났는데 또 그런 일을 겪으면 난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도윤이 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렇다고 매번 지혁이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답은 아니야.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이 깊었고 며칠 뒤 지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가 내뱉은 말은 저를 완전히 경악하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형을 죽이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는 거예요? 지혁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형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야? 형 이야기요?
도윤이 형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저까지 그렇게 만드실 거냐고요? 그만해라. 지혁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요? 저 정신없어요.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죽을 것 같으니까요. 형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까지 그렇게 되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지혁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분노와 절망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못해주시는 거예요? 형은 아들이었고 저는 아니에요? 저도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혁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도 알잖아.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잖아. 그럼 저 죽으라고요? 그게 답이에요? 정말 제가 죽어야 후회하실 거냐고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돈을 건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지혁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랑 아빠는 더는 어떻게 할 여력이 없어. 이 돈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해.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이번엔 정말로 잘해볼게요. 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은 여생의 기반을 잃었지만 지혁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무게가 매달 우리를 짓눌렀기 때문이었죠. 저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고깃집에서 숯불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를 격려하며 집을 나섰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손가락이 쑤셨고 허리는 늘 굽은 상태로 굳은 듯 아팠어요. 남편은 뜨거운 숯불 옆에서 연기를 마시며 일하다 보니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고기 냄새와 연기 냄새를 잔뜩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불안정했어요. 여보,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려서 숯을 들기도 힘들더라고. 여보, 그만두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요. 나도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나면 어깨랑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만두면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요? 그건 생각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알아. 이 나이에 숯불을 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이걸 놓으면 우린 더 큰 문제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 생활비도 없잖아. 남편과 저는 서로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살면서도 미래는 여전히 캄캄했어요. 여보, 이렇게 계속 버텨야 하는 거겠죠. 빚은 줄어들지도 않고 이자만 내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대할 게 없다는 게 제일 괴로워. 나도 하루 종일 일하면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희망 하나 없이 이렇게 버티는 게 맞는 건지.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나란히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보, 만약 우리 중 하나라도 병이 나면 어떡하죠? 병원비는커녕 이자도 못 낼 텐데 그땐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나도 제일 무서워. 지금도 이렇게 숨이 막히는데 병이라도 나면 우린 정말 끝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 그나마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이에게 연락을 하면 뭔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희망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지혁의 번호가 찍힌 화면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같은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 처음엔 그냥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일이 바쁜 것이겠지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혁은 저뿐 아니라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왜 이렇게 우리 전화를 안 받을까요?
돈 갚으라고 재촉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잘 지내는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 녀석은 벌써 우리를 잊은 거야. 빚을 갚을 생각도 없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조차 이해할 마음도 없는 거지. 이제 그만하자. 그래도 어떻게 자식한테서 마음을 완전히 놓아요? 저는 아직도 지혁이가 변할 거라고 믿고 싶은데.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저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아들 때문에, 그리고 매일 무겁게 내려앉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설거지와 바닥 청소까지 끝내고 직원들과 함께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갑자기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너희 영자 알지? 저번에 같이 일했던 그 아줌마. 알지. 그 사람이 왜? 비트코인으로 대박 나서 식당 일 그만뒀대. 진짜? 대박이 뭐냐?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들어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동전 같은 건데 요즘 한 개에 거의 1억이라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놀면서 산다네. 모두 입을 모아 부러워하며 떠들었지만 저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죠. 비트코인? 그게 대체 뭔데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전이라니. 도무지 모르겠네. 아줌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그냥 컴퓨터 속에 있는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요즘 값이 폭등해서 한 개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라니까. 반 개만 있어도 진짜 좋겠다.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 순간 오래전 도윤이가 제 생일에 스마트폰으로 준 선물이 떠올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전이라며 웃었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도윤이가 그때 준 게 혹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던 이걸로 언젠가 더 좋은 걸 사드릴게요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12년 전에 내 생일에 준 거 기억나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동전 같은 거. 기억나지? 스마트폰에 뭔가 넣어줬던 거잖아. 그런데 그게 왜? 혹시 그게 비트코인이었을까요? 오늘 식당에서 들었는데 그게 지금 값이 엄청 올랐대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이면 내가 그때 쓰던 거겠지. 그거 아직 있잖아. 한번 찾아보자. 저와 남편은 서둘러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아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지만 충전기를 연결하고 기다리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남편이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화면을 넘기며 도윤이가 설치했던 앱을 찾았습니다. 여보, 여기 있다. 이 앱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지? 도윤이가 자주 쓰던 숫자가 있었어요. 한번 도윤이 생일로 해볼까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도윤이의 생일 숫자를 입력했을 때 화면이 열리며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숫자 20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비트코인 20개. 여기에 있어요. 진짜야? 한 개에 1억이라더니 20개면 이게 다 얼마야? 여보, 우리가. 도윤이가 우리를 위해 이런 걸 남겨뒀어요. 정말 우리를 도윤이가. 그 자리에서 저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도윤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구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도윤이는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었어. 우리한테 이런 희망을 남겨줬잖아. 그러게요. 우리 도윤이는 끝까지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였네요. 그날 밤 우리는 도윤이가 남긴 선물 덕분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생활은 하루하루가 벅찼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나도 도윤이가 남겨준 비트코인을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맞아요. 우리 도윤이가 이런 선물을 남긴 이유도 우리가 더 망가지지 말라는 거겠죠. 그 아이도 이런 상황을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도윤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20개 중 5개를 처분하기로 했어요. 처분한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살던 집을 정리해 대출을 모두 갚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마무리하고 집을 옮기던 날, 우리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보, 대출이 다 갚아졌다는 게 아직 믿기지가 않아.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오긴 오는 거구나. 그러게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저는 정말 도윤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우리를 이 지경에서 구해줬잖아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날, 짐을 정리한 뒤 처음으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 집안이 평화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있던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이게 가능해진 거야? 빚도 없고, 일도 안 해도 되고, 이 나이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거냐고. 그러게요.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20대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는데 이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40년 넘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낯설었고 그 변화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고깃집에 가야 할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설거지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드네. 이게 정말 행복이라는 거야? 맞아요. 저도 그래요. 손에 물이 안 묻는 게 불안하기도 한데 이게 행복이겠죠? 도윤이가 우리에게 주고 간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것부터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 저는 동네 시장에서 화분을 사와 집안을 꾸미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봄날 아침, 남편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공원이 정말 좋더라. 나무들도 싱그러워 보이고, 새들도 지저귀고, 이런 걸 왜 지금에서야 즐길 수 있는 걸까 싶어. 저도 화분에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구나 하고요. 우리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유가 낯설었지만 도윤이가 남긴 선물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고생 끝난 거겠죠? 그럼, 도윤이가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준 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라고 한 거 아니겠어? 우리가 이 선물을 잘 누려야 도윤이도 기뻐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윤이가 남긴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겨울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침부터 오랜만에 백화점을 찾았어요. 남편이 20년 넘게 입은 낡은 외투를 보며 새 코트를 꼭 사줘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고르고 마음에 드는 코트를 찾아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남편은 쇼핑백을 들고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런 데서 쇼핑을 한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쇼핑백을 몇 개씩 들고 다닌 건 처음 아니야? 그러게요. 저도 시장 바구니만 들다가 이렇게 예쁜 쇼핑백을 들고 있으니 뭔가 꿈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당신도 뭐 하나 사. 나만 이렇게 사면 좀 그렇잖아. 당신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아니에요. 당신이 새 코트 입고 다니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온 날이잖아요. 우리는 코트를 사고 기분 좋게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뒤를 돌아보니 지역과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우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지역 부부가 다가오며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혁아, 너희도 여기 왔구나. 지역의 시선이 우리가 들고 있는 쇼핑백으로 향하더니 얼굴에 놀라움과 의문이 스쳤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돈으로 백화점에서 이렇게 쇼핑을 해요? 그게 왜 궁금하냐? 궁금하죠? 돈도 없다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데서 쇼핑을 하니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지역의 말투는 날카롭고 따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저는 한숨을 쉬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아이에게 아무런 기대를 품고 싶지 않았어요. 지혁아,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신경 끄고 살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우리도 너희한테 줄 만큼 줬고 할 만큼 했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뭘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너희도 너희 길 가고 우리도 우리 길 갈 테니까. 지혁과 혜진은 당황한 얼굴로 더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남편과 저는 더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길, 우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든 쇼핑백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게 처음인데 그래도 속이 시원하긴 하네.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도윤이 덕분이에요. 그걸 지혁이에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마음을 끊었다면 우리도 이제 미련 두지 말아야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지혁 부부를 만났던 순간은 우리에게 묘한 해방감을 안겨줬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에 대한 미련으로 붙잡혀 있었던 마음이 처음으로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시간을 쓰자고요. 우리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건 도윤이 덕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겠죠? 그래, 도윤이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건 우리도 이제 좀 행복하라는 뜻이겠지. 그 마음에 부응해야지. 그 순간 저는 후회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도윤이의 마음을 안고 온전히 우리의 행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경비 시스템의 경고음이 온 집안에 울려 퍼지며 우리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창문 쪽을 살피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 경비 시스템이 울리는 걸 보니 누군가 침입한 것 같아요. 어쩌죠? 그러는 사이 침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복면을 쓴 두 명의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손에 든 물건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내놔. 통장, 카드 다 내놔. 이 집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 다 알아. 거짓말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과 저는 침대 위에서 겁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웃기지 마. 백화점에서 내가 쇼핑하는 걸 봤는데 돈이 없다고? 어딘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그들은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가구를 엉망으로 만들며 화를 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자동으로 연결된 경비업체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둑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경찰이 복면을 벗기는 순간 저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혁,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복면을 벗은 도둑 중 한 명이 바로 지혁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집에 침입한 이유가 뭐죠?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짓을 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혁은 백화점에서 우리를 본 후 우리가 뭔가 숨겨두고 있다고 믿고 뒤를 밟아 집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심지어 문을 열어줄 사람까지 고용해 무모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사실 우리는 도윤이가 남겨준 스마트폰에 비트코인 15개가 남아있어 늘 불안한 마음에 경비 시스템을 설치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의 탐욕과 분노는 그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지혁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우리는 그를 위해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다. 이 아이를 더 이상 감싸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그럴 이유가 없다. 맞아요.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배신을 한 아이를 더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도윤이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살아있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역에게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법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둑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역과 며느리 혜진이 함께 벌인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업 실패와 사채 문제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려고 혜진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뒤 지역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도둑 사건조차 혜진이 지역을 압박해 저지른 범행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지로 내몰아요? 지혁이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님, 아버님 탓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식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그런 말을 해? 우리가 어떻게 노후 자금을 다 털리고 또 이번에 도둑질까지 당했는데 그걸 부모 탓으로 돌린다고? 저희도 살기 위해 그런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해! 너희가 우리를 속이고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도둑질까지 했는데 이해하라고? 그런 말 할 자격이 너희에게 있다고 생각해?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혁이를 경찰에 넘기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어머님, 아버님의 아들이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으면 어떡해요? 사지로 몰아넣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야. 너희가 우리를 속이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도둑질까지 하게 만들었잖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너희가 우리에게 부모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자식을 망치지 않으려면 어머님, 아버님이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부모인지 묻는 너희에게 우리는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혜진아, 듣기 싫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혜진은 계속해서 지역의 처벌을 막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사기와 범죄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역은 평생 사람 구실도 못할 게 뻔했습니다. 혜진아, 너희가 이렇게 만든 결과야.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지혁이는 절대 자신을 바로잡지 못할 거다. 그러니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마. 이번엔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너희가 벌인 일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도 그리고 우리도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어. 우리는 며느리 혜진 역시 공모와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함께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모든 책임을 법의 손에 맡겼습니다. 지역과 혜진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사기와 범죄를 엄중히 다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법정에서 지역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차가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람이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겐 자식이 없는 거나 다름없네요. 맞아. 이제 우리에게 자식은 도윤이 하나뿐이야. 그 아이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아들이었지. 도윤이를 잃은 뒤 느꼈던 상실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고 눈물이 핑 도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와 희망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우리가 슬프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남긴 걸 보세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도윤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도윤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요즘 여행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 세월 동안 일만 해온 몸이라 여행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만나는 일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적한 바닷가에서 남편과 함께 산책하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갇혀 살았던 것 같아. 그러게요. 이런 걸 느낄 줄 몰랐는데 이제야 도윤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남겼는지 알겠어요. 그 아이 덕분에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잖아요. 도윤이가 남긴 자산은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낌없이 누리며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남은 자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행 중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생을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가 떠날 때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그럼요. 우리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느라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모두 누려봐요. 그러면서 인생이 주는 갖가지 즐거움을 경험해봐요. 그래야 우리 도윤이가 기뻐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쓰지 못할 건 좋은 일로 남기기로 해요. 남은 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줄 거예요. 도윤이도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맞아. 지역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길 생각 없어. 법이 그 아이를 가르칠 만큼 가르쳐 줄 거야. 그게 충분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인생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란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던 일도 늘 대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의지하며 도윤이의 사랑과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더군요. 도윤이가 우리에게 준 사랑은 단순한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새롭게 시작할 용기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